기도하고 12강 이승만의 분노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공산주의와 이렇게 첨예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런 이데올로기 갈등이 굉장히 극심한데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승만의 정신을 배워서 또 이 시대를 이기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국기념일이 된 1948년 8월 15일, 1948년 7월 24일 중앙청 광장에서 73세의 이승만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그는 새나라 건설에는 새 백성이 있어야 하므로 우리 민족은 예전에 부패한 백성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정신으로 세계를 찾아가야만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을 회복해서 세계 문명국에 경쟁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수립 선포식을 8월 15일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승만은 내각 구성을 서둘렀고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합친 통일정부가 아니고 남한에서 세워진 정부였기 때문에 절반의 정부라는 약점 그리고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개선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가 있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정부 수립의 선포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출범을 했다. 그것은 왕정이 끝나고 민주공화정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했다. 해방 이후 만 3년 좌우익의 갈등과 혼란을 넘어 외세 통치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드디어 국권을 되찾게 되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 재헌헌법에도 국회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당시의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듯이 친일파 청산은 피할 수 없는 민족의 수건 사업이었다. 국회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그런데 반민법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대통령 이승만은 4.3 폭동과 14연대 반란과 대구 6연대 반란으로 경찰과 국군의 친일파 숙청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대며 대대적인 검거보다는 꼭 필요한 경우만 선별적으로 해서 처리하자는 주장의 담화를 발표했다. 독립운동 당시 일본이라면 치를 떠던 이승만이 이 친일파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승만이 당시 친일파 청산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닌 폭동과 반란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해방 직후에 끊임없이 요구되었던 친일파 처벌 요구에 대한 이승만은 신중하자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덧붙여 이승만에게는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당한 것이 나라를 잘못 다스리는 임금과 조정의 잘못이라는 인식을 깊이 뿌리 박혀 있었다. 나라를 망해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총칼 아래에 놓였던 힘없는 개인은 그 누구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승만의 생각이었다. 친일파 청산하기보다는 자익 세력이 중심이 되었던 공산주의를 청산하는 것이 더 시급한 당면 과제였다. 자익 세력의 척결 및 공산주의 청산이라는 과제는 정부 수립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국민의 정서 친일파 처벌은 이승만의 바람처럼 그대로 넘길 수 없었다. 1948년 9월 22일 국회에 서둘러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해방 이전에 친일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재판관과 특별검사관까지 임명되었다. 반민특위에 지지하는 김약수, 이문원, 노일한 등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간첩 협의로 체포되는 국회 불합치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국회는 서둘러 반민특위의 활동을 끝내고 말았다. 당시 친일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682명 이르렀고 그 가운데 221명이 기소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재판은 단지 7명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승만 정권 아래에 많은 친일파들의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 중에 심한 것이 기록에 남아서 후세에 개운이 되고 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한마디로 친일파 숙청을 시대적인 요청과 꼭 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큰 반공과 이는 공산주의와 싸움에 있어서 이 싸움은 뒤로 미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아무래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후대의 많은 사람들한테 친일파가 아닌가 그런 욕을 듣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라를 건국하며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러한 것도 감내해야 했던 그 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곧 또 6.25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이승만의 농지개혁. 이승만은 공산주의 대립에서 가장 큰 성과는 토지개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북한의 토지개혁으로 빈농들의 민심이 동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의 정부에 가장 시급한 것이 농지개혁이었습니다. 농지개혁이 이승만 정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알 수 있다. 1949년 6월 그렇게 농지개혁법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농지개혁법을 실제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우선 한국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의 대다수가 지주 세력이기 때문에 저항은 거세였고 6.25 전쟁 3개월 전에 겨우 확정이 되었습니다.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은 매년 생산의 3분의 1을 토지 대금에 3년 동안 정부에 납부해야 했다. 그러면 정부가 그 액수에 해당하는 지가증권을 이전에 지주에게 지급했던 것이다. 남한의 이러한 유상매상과 유상분배는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와는 다르게 진행되었다. 개인의 재산에 정부가 몰수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농지개혁은 북한의 인민군의 6.25 남침으로 시작한 지 몇 달이 안 되어 중단되었다. 하지만 농지개혁의 심리 효과는 아주 컸다. 이승만은 농민들에게 농지개혁에 얼마만큼의 큰 의미가 있는지 파악하고 개혁의 이행을 구체화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급속도로 진행했다. 이승만의 행정명령으로 농민들은 농지개혁 후 본인들이 어떤 농지를 분배받을 수 있을지에 면사무소에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심리적 효과는 북한이 남한을 정복하려 내려왔을 때 북한이 자랑하는 토지개혁에 큰 관심을 두지 않게 되어 민심이 북한에게 넘어가지 않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농민들은 자신의 땅에 벌써 충분한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고 계속 하여 헌물세를 지급하는 북한의 제도에 매료되지 않았다. 예, 감사합니다.